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간접으로 배운 수면 관리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직접 간접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배운 건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웠던 수면 관리, 저 자신을 보면서 경험했던 거. 두 번째로는 제가 의대 다니면서도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배웠던 거, 그런 거 직접 배운 거고요. 간접적으로 배운 거는 저희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제가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서 잠을 못 자겠다, 잠 좀 자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지도하다가 배운 거. 사실은 그 환자 중에서 제가 공보이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부터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했더니 상당히 효과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수험생들을 위한 수면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도 준비했어요. 이제 먼저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책이나 모든 책 다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합니다. 그 중에서 적당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다를 수 있는데 수험생들이 보통 뭐 6시간, 7시간 필요합니다. 뭐 잠을 아끼면서까지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머리가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은 적당히 자줘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시간, 그렇다 그러면 조금 수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 것은 일단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가 다음날, 그 다음날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재수생처럼 꾸준히 해서 마지막에 시험 한 번 보는 사람이라면 굳이 모의고사 본 것들이 뭐 내신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면 꾸준한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은 나의 실력을 가늠하는 정도로 이렇게 다뤄야지 그걸 통해서 막 점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이 자는 게 중요하죠. 정해진 시간에 자지 않으면 이건 아주 모든 문제 타격이 큽니다. 근데 실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뭔가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것들은 본인의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일단은 부모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잠자는데 방해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본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제가 공중보건의사 때 어떤 환자들이 뭐 응급실에서도 근무하고 뭐 딴 데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어떤 환자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대요. 좀 수면제도 잘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약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을 필요할 때만 딱 써야 된다. 그래서 약도 양이 알도 적고 그런데 그때도 그분한테도 잠자는 게 왜 힘드냐. 저는 사실 잠자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잠 푹 잘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쓰여서 자는 게 안 좋다. 약간 이론적으로 경험은 적었지만 이론적으로 학교 시간에 그런 거 배우거든요. 수면제를 통해서 약을 달면 깰 때 안 좋고 자다가 깨게 되면 더 잠이 더 안 들고 뭐 이런 약간 이론적인 걸 배운 거를 뒷받침해서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약을 안 먹고 자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무심결에 그분이 응급실에 온 환자분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 그때 성책을 읽어보시라. 그 잠이 안 올 때 굳이 잘 필요 없이 책을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또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평소에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잠시 가보니까 이미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아,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몇 년이 지났죠. 환자분들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저는 꼭 책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잠이 잘 오신대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온다, 공부하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약간 난해한 책 있죠. 약간 난해한 책.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읽다가 잠이 잘 들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탁 잠이 잘 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 있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딱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다가 잠이 들 수도 있고 또는 풀릴 수도 있죠. 또는 잠든 사이 그 문제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럼 그것도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혹시나 안 되시면 수학 문제를 풀어보시든지 저 개인으로는 이제 성경책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책 읽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차분해져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 기분 좋게 잠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잘 자야 사실은 일찍 일어날 수가 있고 일찍 일어나도 개운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 안에 규칙적인 습관 그 안에 꼭 정해진 시간에 자기 내지는 뭐 좀 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저는 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해진 시간 잘 자고 규칙적인 습관을 하려면 낮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낮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가 보람차잖아요. 잘 때 편한 마음으로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나 낮에 좀 게을렀던 사람은요 꼭 밤에 하려고 해요. 막 낮에 깨 있을 때 열심히 했으면 기분도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밤에 푹 자는데 밤에 열심히 안 자고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낮에 약간 긴장을 텐션을 좀 풀고 지냈던 사람, 낮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밤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뭐 간식도 사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공부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밤에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고 낮에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일찍 잠들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잠 또는 식사 후 미리 자기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잠이라는 건요 우리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뇌에 필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한 게 있으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저도 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잠은 자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잠은 어떤 잠이냐? 저는 이제 뇌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뇌가 요구하는 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잠은요. 팍 자고 나면 한 10분만 자도 정말 개운해져요. 정말 개운해서 몸이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그런 잠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래 자야 되는 잠이 있어요. 그건 이제 뇌잠이 아니죠. 뇌잠이 막 필요할 때는요. 머리가 약간 멍해지면서 자기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잠을 자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깰 수 있는 잠이 아니에요. 막 노력한다고 깨지는 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푹 자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잠은 다행히 10분, 15분만 자도 충분하기 때문에 좋아요. 아직 컴퓨터로 비유해보면 막 어떤 작업을 시켰는데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좀 파일 큰 거 시켜놓으면 얘가 멈춘 듯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자꾸 마우스 움직이면서 왜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뭐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컴퓨터 더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때 잠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주는 것이 뇌잠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쫙 정리하고 지울 거 지우고 뭐 다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딱 결과를 딱 내놓죠. 잠깐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뇌잠을 자주는 게 좋고 식사 후에는 약간 이제 포만감 때문에 약간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식사 후에는 팍 자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자두는 거죠. 졸리지 않더라도 잠깐 동안 딱 꺼두고 이제 눈을 감고 딱 엎드린다든지 이래서 딱 기다리는 거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 것도 본인의 습관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적당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잠이 아니라 졸린 게 있어요. 졸린 거. 뇌잠은 꼭 필요한 거지만 졸린 거는 이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식사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포만감이 들면서 식후 식곤증이 와요.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상추쌈이나 배추쌈 같은 걸 먹어서 입에 잔뜩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입이 잘 안 씹히잖아요. 그러면서 불룩하면서 잘 안 씹히면서 결국 씹히는 것도 적으면서 부담은 많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넣고 씹어서 돌리면 효과적으로 씹으면서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잔뜩 넣어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릇 많이 먹으면 이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위가 부담스러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으로 좀 넉넉한 시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서 먹으면 안 돼요. 항상 배는 약간 공복이 필요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그 하드를 꽉 채워놓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 오히려 속도가 느립니다. 약간 피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은 아니더라도 식사 때 항상 그 여유 공간이 있게끔 그래서 씹어서 넘길 수 있을 정도 되게끔 입을 생각하세요. 위장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위장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금방 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먹되 나눠 먹으죠. 여러 번 시간을 오래 좀 해야죠.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을 10분 만에 빨리 먹고 그다음 공부하겠다. 생각보다 그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보다는 천천히 한 20분 간격으로 천천히 먹으면서 그 시간에 잘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뇌를 가볍게 써도 되는 거 있죠. 공부했던 걸 복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탈 양도 적어야 되고 먹는 속도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약간 느긋한 시간을 가지고 먹고 위장이 너무 작아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식사를 두 끼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여러 끼로 나눠서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식사 때문에 졸린 거는요 진짜 비효율적인 졸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게 되면 이제 리프레시가 되고
몸이 각성이 되죠. 그래서 좋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졸리거든요. 뭐 체력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저희 때는 체력장애라고 있어가지고 그 체육시험도 쳤어요. 1000m 달리기, 뭐 턱걸이, 뭐 발급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멀리뛰기 이런 걸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배점 높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점수가 만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점수 좀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1000m 달리기를 했어요. 매일 한 번씩. 집에 가서는 줄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운동 때문에 만약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운동한다면 뭐 자기 전에 한다든지 자기 전에 하게 되면 너무 각성이 되면 또 못 자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좀 약간 다른 시간에 한다든지 해서 운동이 과해서 잠이 졸린 건지를 생각해서 그걸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즘은 이제 체력장을 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면에서 운동은 적당히 도움이 되고 적당한 정도, 졸리지 않은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 이유가 어쩌면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는 진짜 많이 잤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잠을 안 잤거든요. 졸린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난이도가 딱 저랑 적당했어요. 저는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선행 안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거의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이해지죠?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항상 호기심 있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또 감사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선행 학습은 안 됐지만 후행 학습이 잘 됐다 그럴까? 중학교 수학 같은 거, 중학교 과학은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중 하나가 이 도형, 그 입체 도형 그리고 삼각형 증명 이걸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걸 탄탄히 해두니까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딱 나의 난이도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릴 틈이 없죠. 딱 내가 선생님 말하면 그게 딱딱 맞아. 내가 내 지식이 쌓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학 가서는 엄청 졸렸어요. 왜냐면 이제 의대 공부라는 게 엄청난 양을 막 부어넣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죠. 근데 그걸 떠올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떠올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학교 때 있는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 거죠. 두 번째로 선행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고등학교 내용이 너무 뻔한 거예요. 다 알아. 학원에서 많이 들어서. 그럼 너무 쉽죠. 그러면 또 졸리는 거예요. 선행학습의 폐단이랄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난이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수업 시간 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강의하시는 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겠지만 자습만큼은 자기의 난이도에 맞게 해야죠. 영어도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과부하 걸리면서 이제 졸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책 가장 난이도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난이도의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자체가 약간 재미있고도 있고 집중도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수학도 너무 어려운 책 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적당한 조금 머리 쓰면 답이 풀리는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고 또 너무 슬프지 않은 그런 문제의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덜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 있겠지만 제가 어떤 공부하는 분의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게 수면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런 건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노하우를 생각해서 그거를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경험도 뭐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